안녕하십니까. 요즘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여러분들 계신 곳이 한 달 전처럼 그렇게 뜨겁던 그런 날씨랑 같은가요? 아니면 좀 많이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텍사스 쪽은 아직도 그렇게 더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올 여름은 그런데 타 들어갈 듯한 폭염에 또 곳곳에 산불에 그러다가 갑자기 폭우에 폭풍에 등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날씨를 겪은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 역시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요. 올 겨울 각 지역의 그 예상되는 날씨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쪽의 날씨 올 겨울에 예상되는 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드디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했는데요. 무려 3박 4일간 방탄 열차를 달려서 장장 2300km를 주파해서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로 한 2시간이면 가면 될걸. 자,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 얘기가 어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당장 탄핵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뒤에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역시 있습니다.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출첵해주신 열혈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또 우연히 들으신 그런 시청자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올 겨울 날씨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 날씨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쪽으로. 자, 올 겨울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그 미 전역을 덮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다가 겨울에 한 2, 3주 정도 우기를 맞고 그런 날씨, 전형적인 그런 날씨를 갖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경우는요. 올 겨울은 아주 심한 우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95%에 달하며 특히 예전보다 강력한 역대급 엘니뇨가 일어날 확률은 66%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인데요.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지역별로는 가뭄, 홍수, 산불 등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이상 기후를 초래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그래서 매일같이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 상승 그리고 북극해의 빙하 해빙 등의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매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같은 상황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정말 올 겨울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뜨거워진 바다 온도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서 이 해수면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허리케인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엘니뇨 현상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을 매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양 상황은 엘니뇨 발생 가능성과 일치한다. 라면서 강력한 엘니뇨가 올 겨울부터 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니뇨 현상의 정점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이며 특히 캘리포니아 이 해안가에서는 강력한 폭풍이 자주 발생하고 비가 많이 내리며 파도가 높게 일렁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서 특히 이 해안가 지역 주민들에게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보수공사는 웬만하면 다 마무리해라. 그리고 방지 시설도 설치하라 등등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우주국 나사도 올해 이미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구촌을 덮쳤지만 내년에는 엘니뇨 영향으로 더 더워질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한 바 있습니다. 나사는 내년 여름은 올 여름보다도 훨씬 찜통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이쿠, 올해도 더웠는데 내년은 더 덥다고요? 결국 여름은 더 더운 여름이 되고 겨울은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비가 내리면 더 심하게 내리고 하는 또 눈이 내리면 더 심하게 눈이 오고 이런 극단적인 쪽으로의 변화가 이제 시작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이 캘리포니아 주가 흑인 노예 후손에게 1인당 최대 120만 달러를 현금으로 배상해준다라는 그런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그 대부분도 댓글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유권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UC 버클리가 6천여 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이 보상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3%로 나타났습니다. 이 23%도 적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흑인 유권자들의 다수가 현금 보상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흑인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습니다만은 공화당은 거의 다 반대, 그리고 민주당은 다수가 반대,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정치 분석가들은 흑인 노예 후손 보상안에 관한 그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같은 결과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주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른 주도 흑인들에 대한 그 배상안이, 현금으로 해주는 그 현금 배상안이 아마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에게 한 2주 정도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 방문? 아니면은 미국 내에 못 가본 타주? 아니면은 유럽? 그도 아니면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 네. 그런데요, 이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요즘 그 유럽 여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각 한인 여행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한 유럽 여행 수주 실적을 종합해서 집계를 해본 결과 약 4,000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들의 유럽 여행 러시는요, 9월 이후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그런데 예상됩니다. 유럽 투어 상품을 이미 예약한 한인 수가 최소 2,200여 명으로 집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약을 다 완료해놓고 유럽 여행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업체가 아직 모객을 시작하지 않은 유럽의 다른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으로의 총 여행 객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보고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유럽 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 중인 남가주 지역의 한인 수는 최소 6,000명은 기본적으로 훌쩍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인들이 선호한 지역으로는요, 유럽이어도 그럼 어느 지역을 선호하느냐, 이걸 또 좀 구체적으로 봤더니 1위가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스위스 등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교적 서유럽이 이번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이 북유럽을 비롯해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일반 미국인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만 따로 떼서 놓은 거 본 거고요. 그리고 일반 미국인들의 선호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 미국인들은 영국의 런던, 그리고 프랑스 파리, 또 아일랜드의 더블린,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밀란,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 순서로 이어졌었습니다. 조금 한인들과는 다르죠. 네. 얼마 전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 영상 보고 댓글을 올립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길래 제가 거기 사시나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사시나요? 그쪽 한인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제가 대댓글을 올렸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니요, 미국에 사는데 노르웨이 여행 왔어요 하면서 살짝 약 올리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약 올리신 건 아니고요, 제가 약이 올랐죠. 부러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유럽 여행을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럽 하면 영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그 영국의 그 요크라는 도시를 미국에 재현하자라고 해서 그런 의미로 만든 게 뉴요크잖아요. 우리는 이제 뉴욕 하는데, 유럽은 못 가도 그러면 요크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도시 뉴요크. 뉴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뉴욕 맨하탄에서 초고가 호화 맨션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 억만장자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맨하탄 57번가인데요. 이 맨하탄 57번가의 한 호화 아파트의 가격이 당초 시장에 내놓은 가격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432 파크 애비뉴에서 한 층 전체를 거주 공간으로 하는 그 매물이 약 7천만 달러에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반값입니다. 유명한 헤지펀드 창업자가 소유한 이 아파트의 당초 리스팅
price, 당초에 내놓은 매물가는 1억 3,500만 달러였는데 하지만 지난 2021년 매물로 등록된 이후 2년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천만 달러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 협상이 그렇게 마무리된다면 당초 내놓은 가격의 절반 가격의 거래가 성사되는 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런 가격 하락은요, 미국 초고가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일반 주택 시장은요,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부족한 현상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갑부들 사이에서 수요가 강한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이 강달러 현상으로 이들의 구매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게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432 파크 애비뉴라는 그 초호화 아파트, 고층 아파트 이 자체의 문제점도 지금 거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이 호화 맨션 아파트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호화 맨션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부실시공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초기부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요, 높은 층까지 물을 보내주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을 견디지 못한 그 파이프 연결관이 터져서 60층에서 다량의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천정에서 흘러내린 물이 막 터지듯이 물이 흘러내렸는데 천정에서 그 흘러내린 물 때문에 한 거주자는 무려 5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뒤 또 나흘 후에는 74층에서 그 물이 또 새서 그 새어나온 물이 엘리베이터 통로로 흘러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수주간 중단됐습니다. 60층, 70층, 80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없이 수주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초고층 건물은요,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 이제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고층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그 고층 아파트에 있는데 지진이 났거나 아니면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살짝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겁내하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게 오히려 안전한 것입니다. 약간 유연성을 둬야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요, 막대처럼 유난히 가늘고 긴 높은 그런 외형을 가진 탓에 바람에 더욱 취약하다라는 것도 거주자들의 불만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요, 강한 바람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통로 안에 전선에 문제가 생겨서 거주자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1시간 25분간 갇혀있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다른 건물보다 심한 굉음이 발생했다라는 그 불만도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강한 바람이 밖에서 부는 것도 겁나는데 그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도 가뜩이나 겁나는데 거기다가 다른 데보다 더 심한 굉음이 막 휙 소리 행 소리 막 이런 게 들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고 겁이 났었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거금을 들여서 이 아파트를 사고 거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억 달러 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바람 불면 집이 흔들흔들, 툭 하면 수도관 터지고 툭 하면 엘리베이터 작동 안 돼갖고 70층, 80층에서 걸어 내려가야 되고 한다라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토막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그나마 반토막 가격으로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이번에 7,300만 달러의 매매가 이루어질지 협상이 완료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사시겠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그 외에도 HOA 그 관리협회에서의 그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한 달 관리비도 수천 달러가 되는데 한 달 관리비가 웬만한 아파트 한 달 렌트비입니다. 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려고 이제 좀 접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안에 식당이 있는데요. 이 식당에서 무조건 한 달에 1,250달러 이상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조항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점차 요즘 좀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외국에서 오는 그 유학생들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 비자 발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그런데 갑자기 유학생 숫자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폭등한 부동산 시장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임대 시장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몰려들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의 그 수가 너무 높아지자 주택 수요 탓에 임대료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 종합대학의 정원 30%는요,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단과대학이나 각종 기술학교의 유학생 비율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과대학이나 기술학교의 경우에 졸업 시 캐나다 영주권 획득이 더 쉽다라는 점을 막 내세워서 공격적으로 외국 유학생을 더 많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유학생의 수는 무려 80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트루도 총리가 취임한 지난 2015년, 그때는 35만 명이었는데 그때 35만 명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늘어난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130%의 증가 수치죠. 이 과정에서 영주권 발급 건수도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46만 5천 명에게 영주권을 주고 오는 2025년에는 무려 50만 명의 영주권을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같이 급증하는 유학생 탓에 캐나다는 주택 임대료가 덩달아 급등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캐나다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루도 총리는 주택난 심화 탓에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율 추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트루도 총리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안 되겠다, 유학생 수를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유학생을 줄이겠다라는 궁여지책이 지금 나름대로 정책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캐나다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 하면 연상되는 나라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바로 프랑스죠. 이번에는 그럼 이제 프랑스로 그래서 잠시 가볼까 합니다. 프랑스 당국이 애플의 아이폰 12, 아이폰 12 이 기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라면서 판매를 중단시키고 이미 유통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문제를 시정하라고 애플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무선 주파수를 관장하는 프랑스 전파관리청이 밝힌 것인데요. 실험 결과 아이폰 12는 인체에 흡수되기 쉬운 이 전자파를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어제부터 프랑스 시장에서 아이폰 12 판매를 중단하라고 애플에 명령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를 상정해서 실험한 결과 아이폰 12에서 킬로그램당 5.74W의 전파가 신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표준은 킬로그램당 4.0W까지만 허용하는데 이를 훌쩍 넘었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이에 따라서 이미 판매된 애플 전화는 애플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애플은 해당 기종을 리콜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방금 전 이 프랑스에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은 애플의 모델은 애플 12, 애플 12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지금은 애플 15까지 나왔습니다. 애플 15 모델이 언제 나왔냐고요? 네,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애플이 어제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시리즈 등 이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는 전작보다 가격이 $100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같습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 $799, 플러스는 $899, 프로는 $999, 프로 맥스는 $1,199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이폰 15 시리즈는 모두 이제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 대신에 USB-C 충전 단자가 도입됐습니다. USB-C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갤럭시 전화, 삼성 갤럭시 전화, 뭐 S10이나 S20나 그 이후 모델을 쓰시는 분들을 차지하는 그게 이제 USB-C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USB-C로 차지를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 40개 이상 국가에서 이제 15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기로 했으며 매장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애플 15의 특징은 가볍다입니다. 재질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은 우주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이 프리미엄 합금은 가장 가볍지만 가장 튼튼한 강도를 자랑한다면서 이로써 애플 사상 가장 가벼운 아이폰이 탄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다녀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독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방역당국은 또다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소위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독감 시즌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12월부터 다음해 내년 2월까지 아마 그 가장 정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텐데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이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9월과 10월입니다. 이때가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CDC가 밝혔습니다. 자, 둘째, 누가 접종 대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과 같이 맞아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있는데요. 정답은 yes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누가 접종 대상이냐 할 때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다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또 나올 수 있는 질문. 임산부도 맞아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답 역시 yes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요, 임산부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또 출생 후 몇 달 동안 아기를 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CDC는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는 왜 매년 맞아야 하나라는 질문 가끔 하시는데요. 독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도 매년 다시 구성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또 접종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효력이 약화되기 때문인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독감 예방 접종을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절대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 독감 걸렸다고 막 불만하시잖아요. 난 뭐 주사 맞았는데도 걸리더라. 그 백신 맞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100%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발병 위험이 40 내지 많게는 6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종을 한 성인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에까지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82% 정도 감소한다라고 하니까 이 접종은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은 러시아 방문 소식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의 관영통신은 북러 친선 협조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그 러시아의 많은 간부들이 하산역에 쫙 나와서 마중을 했는데 이들의 얘기가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영접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저희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하산역에서 잠시 쉬었다가 곧 방문지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김정은의 최종 목적지는요, 사실 미리 공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산역에서 다시 출발한 김정은의 열차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는 약간 북서쪽이었습니다. 그쪽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방문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 장소로 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포스토친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우주 기지가 유력한 정상회담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 우주 기지에서 푸틴을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많죠. 네,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해주고 얻고 싶어하는 기술이 바로 이 우주 기술입니다. 반드시 달나라에 뭘 보내고 그런 우주 기술이 아니라 그 우주 관련된 기술을 얻어와야만 그래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위성 발사 등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한국산 위성 발사할 때 처음에는 러시아 기술을 같이 교류해서 했잖아요. 러시아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같이 만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내고 나서 한국이 또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시 두 번째 한국 자체 기술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북한이 그 러시아의 우주 기술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위해서 자신의 그 방탄 열차를 타고 무려 2박 3일 동안 2300km를 달려서 올라갔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 소식 좀 보겠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어제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 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탄핵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조사라는 것은요, 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다만 탄핵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헌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절차이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올려지면 가결, 부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원에서 만약 그게 가결이 되면 상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을 엽니다. 그 탄핵 재판에서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메카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지 오래됐죠.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고발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바이든 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정부가 막아주었다라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계속 거론해 왔었던 터입니다. 공화당이 제기한 의혹을 그동안 계속 부인해온 백악관은 역시 이번에도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원과 상원을 좀 볼게요. 현재 그 미국의 하원은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장, 공화당이 메카시 의장이잖아요. 하원에다가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많이 투표를 붙여지게 된다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원에 올려지게 되면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쉽지 않은 뭐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경우에 이탈표가 없으면 하원에서는 가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원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 메카시 의장이 그런데 어제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그 뒷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조사를 지시했느냐, 그리고 탄핵을 언급하고 있느냐, 비하인드 스토리,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의장과 대립을 하고 있는 공화당 내 강경파가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이지만 지금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 메카시 하원 의장과 좀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너무 유약하다라고 그렇게 강경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화당 내 강경파를 좀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은 명색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의장이지 사실상 공화당 내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운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하원 의장 될 때도 공화당 내 강경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주 굴욕적인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합의를 했느냐?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만 그 요구를 하는 일이 있어도 의장 소환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의를 하겠습니다라고 굴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의장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 하원 의장 한 번 더 할래. 그러니까 당에서 좀 밀어주라. 그런데 만일 내가 하원 의장 하는 도중에 그 도중에라도 그 당내에서 특히 이제 강경파 의원들이 불만이 좀 있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단 한 명만이라도 나를 소환하자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오케이, 그걸 그럼 투표에 붙이는 걸 내가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나를 좀 밀어줘.
이렇게 굴욕적으로 당내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하원 의장이 됐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이든 뭐든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도 이 메카시 의장은 좀 해야 하는, 그래서 뭔가 좀 제스처를 취하면서 강경파를 달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어제 그 발표는 강경파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강경파들이 별로 달래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별달리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 현실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당내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평가를 공화당 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그래? 조금 마음에 드는데 별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야, 지금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한테 좀 잘 좀 보이려고 지금 제스처 취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라는 생각을 강경파들은 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도 성향의 그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 하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우려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공화당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카시 의장이 급한 마음에 좀 헛발질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공화당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꼭 이 정치인들은요, 어떤 표심을 얻으려면 자기가 뭘 잘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비리나 다른 사람의 약점 이런 걸 막 꺼내들면서 얘 봐, 얘 이러니까 이것 비해서 내가 좀 낫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제가 이 시간에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탄핵은 탄핵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하고, 또 그와는 별개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뭘 잘해서 그걸로 평가받으려 해야 할 텐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를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실 이런 메카시 의장의 이런 그 방법이 공화당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이 공세를 가속하는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이런 정략적인 행동을 이미 다 알고 식상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유권자 1,029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진행한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2%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오히려 기록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80%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좀 미더워하지 않거나 또는 나이가 좀 너무 많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재선돼서 재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말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소극적인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이런 탄핵 얘기가 나오면 결집을 하게 되는 그 동기만 만드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카시 의장이 그런 어떤 민주당이 결집하게 되는 동기만 만들어 준 거나 그런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런 탄핵 카드가 섣불리 내놓는 게 사실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분석을 좀 제가 전해드린 것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사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정치인들 대권을 꿈꾸던 아니면 집권을 꿈꾸던 남의 카드가 나쁘다고 비난하는 정책보다는 내 카드가 훨씬 강력하고 건강하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너스 스토리를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토리라기보다는요, 보너스 화보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 대서양 연안에 있는 마이애미 비치의 오션 드라이브. 이 오션 드라이브가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명거리로 선정됐습니다. 여행정보 업체 원더루의 이 최신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이 뽑은 미국의 유명거리 탑 20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넘버1은 마이애미 비치의 오션 드라이브가 꼽혔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남쪽 약 2km를 남북으로 잇는 오션 드라이브는 낮에는 아주 평화로운 천국 같은 해안도로였다가
밤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의 거리, 또 다른 차원의 천국 같은 그런 거리로 변신하는 곳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오션 드라이브의 모습을 화보로 전해드리면서 보너스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열혈 구독자님들께는 특급 감사를 드리고요. 우연히 오늘 방문하신 시청자분들은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